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건 언제가 적당한 걸까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후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세금 때문에 미리 증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한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산을 주고 나서 자식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느낌 말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 부모들은 이상한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을 장만할 나이가 되면 어디선가 증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복지관에서도 은행에서도 세무사 사무실 광고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자식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세금 때문에 자식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서두릅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도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식이 원하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모여 조용히 나눴습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불효였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세금 계산을 해오고 증여 시기를 제한합니다.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재산이 자식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모 집이 아닙니다. 자식 집입니다. 부모는 그 집에 살 권리를 자식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물론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계속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명의만 바뀌는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뀔까요? 명의가 바뀌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받을 게 없으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모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걸,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걸, 말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집을 넘겨줬으니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섭섭하다고 말하면 욕심 많은 부모처럼 보일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을 지게 되면 그 집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자식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 집인데 부모가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가 자식 이름이니까요. 그제야 부모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때뿐이었다는 걸. 한 번 넘긴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세금 몇 천만 원 아끼려다 평생 모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후회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안 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증여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거절하면 자식이 섭섭해할까? 해주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까? 그 경계선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네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네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세 정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여사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여사에게는 든든한 게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25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7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정여사는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손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여사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손주는 학원에 갔다며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정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증여하면 5천만 원인데 나중에 상속하면 2억이 넘어요. 1억 5천만 원 차이였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여사는 그 숫자들을 보며 어지러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건가? 그날 밤 정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여사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친구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경숙이는 3년 전에 딸에게 집을 증여했었습니다. 정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너 집 넘기고 후회 안 하니? 경숙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정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숙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가 달라졌어.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명절에도 안 와.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리 주니까 더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반대더라.
이미 받을 거 받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정 여사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 여사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주택연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72세에 7억 5천 집이면 매달 21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 여사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210만 원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상속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정산에서 남는 게 있으면 자녀분들께 가요. 집값이 더 올랐으면 그 차익도 다 자녀 몫이고요. 정 여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복지관 상담사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 여사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세무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정 여사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생각 좀 해봤는데.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하시는 거예요?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주택연금 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택연금이요. 그럼 증여는요? 못해. 주택연금 하면 증여가 안 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세금은 어떡하시려고요? 정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엄마는 지금 엄마 노후가 더 중요해.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정 여사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해는 엄마가 보는 거야. 너희는 나중에 집값 오른 만큼 다 받으니까 걱정 마. 아들이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다음 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서 신청할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정 여사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정 여사는 주택연금 신청을 마쳤습니다. 첫 달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210만 원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뻐서였습니다. 이제 아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병원비도 마음껏 쓸 수 있구나.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살 수 있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도 데리고 갈게요. 정 여사는 반가웠습니다. 토요일에 아들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며 뛰어왔습니다. 정 여사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주택연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와. 그럼 됐네요. 아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 여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독립적일 때 자식들도 편안해하는구나. 내가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주 찾아오는구나. 저녁을 먹고 아들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정 여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 여사는 웃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나 주택연금 했어. 너도 알아봐. 아직 늦지 않았어. 경숙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볼게. 정 여사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들어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정 여사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사는 자유.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 여사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 여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재산은 주는 순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세대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이 진실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재산을 먼저 넘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희생했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가족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착한 딸로, 착한 며느리로, 착한 엄마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욕심 많은 부모로 보일까봐 겁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내면화된 희생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에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세금이 아까우니까 자식을 도와줘야지. 나중에 자식이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내려놓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받아왔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 먹이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안 사고 자식 옷 사주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늘 마지막에 남은 걸 먹고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배웁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엄마는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런 관계가 수십 년 지속되면 자식은 부모를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필요할 때 도움받는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엄마한테 받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받는 것과 부모를 책임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재산은 받지만 부모 모시는 건 별개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의무이고 재산은 권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재산을 받고 나서도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게 나쁜 짓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재산과 효도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게 남아있을 때 자식들은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으면 행동이 따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주고 나면 부모는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와도 반대할 힘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자고 해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집이 자식 명의니까 자식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명분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증여를 권합니다. 은행에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복지관에서도 증여 설명회를 합니다.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 절약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건 자식을 위한 것이지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내는 돈이니까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아끼는 건 자식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정면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부모를 위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어르신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로 부모를 설득합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자식을 위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식은 이득을 보지만 부모는 모든 걸 잃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존중도 잃고 자유도 잃고 선택권도 잃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정말 그렇게 많이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집값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증여를 권하는 쪽에서는 차이를 최대한 크게 보이게 계산합니다. 부모는 그 숫자에 놀라서 서둘러 결정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노후에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약해지고 자식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때 부모에게 필요한 건 자식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이미 다 넘긴 부모는 자식에게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줄 게 없으니 요구할 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으니 더 챙겨줄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외로워지고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증여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자식의 전화가 줄어들고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듭니다. 부모는 그걸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줄 걸 다 줬으니 더 바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개입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 세대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경제적 계산을 하고 자식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배우자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재산은 자식 것이 아니라 부모 것이라는 인식부터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지켜온 집입니다.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모가 원할 때, 부모가 결정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재촉해서도 안 되고 세금 때문에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부모 자신이 준비됐을 때 그때가 적기입니다. 정 여사처럼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지키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부모도 당당해지고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수입을 만들 수도 있고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일 때 자식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증여를 제안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겁니다. 자식이 서두르라고 해도 일단 멈추세요. 세무사가 이달 안에 하라고 해도 멈추세요. 급한 건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세금은 내년에 내도 내후년에 내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넘긴 재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집 없이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알아보는 겁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공부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 금액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관마다 재무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고 따져보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평생 자식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부모에게 거절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건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효자효녀라면 부모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시간을 달라는 부모를 재촉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재촉한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정 여사처럼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집은 계속 부모 명의로 남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부모 집입니다.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70세에 7억 집이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충분합니다.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생활비 걱정도 덜합니다. 무엇보다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자식 보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집값 정산을 하는데 남는 게 있으면 자식이 받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 차익도 자식 몫입니다. 부족하면 국가가 보전해 주니 자식에게 빚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받는 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이게 훨씬 공평한 방법입니다. 부모는 노후를 지키고 자식은 나중에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건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줄 게 있으니 당당하고 자식은 받을 게 있으니 신경 씁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개입되면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 재산은 부모가 관리한다. 자식은 나중에 받는다. 이 원칙만 지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이 너무 작거나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를 월세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수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부모가 사용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식에게 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겁니다. 7번째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게 욕심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줬습니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이제 부모 몫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8번째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됩니다. 아니면 평생 안 해도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상속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원래 순서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순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건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9번째로 주변 사례를 보세요.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증여하고 후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반대로 주택연금하고 만족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면 답이 보입니다. 10번째로 자식과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노후가 불안하다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싶다고, 그래야 너희한테 짐이 안 된다고. 자식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부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도 내려놓고 체력도 내려놓고 꿈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존엄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그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 여사는 주택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서로 편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부모에게도 좋고 자식에게도 좋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린 결정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편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은 몇 번인가요?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